2003년 12월 15일 월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서울 은평구 낡은 연립주택 2층이었어요. 73세 할머니 영분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차를 끓이던 주전자가 푸푸 소리를 냈어요. 거실에서는 남편 철수 씨가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78세였어요. 5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왼쪽 팔을 잘 쓰지 못했지만 그래도 매일 아침 신문은 꼭 읽었죠. 여보, 차 한 잔 줘. 네, 잠깐만요. 영분 씨는 늘 하던 대로 찻잔 2개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관절염 때문에 아침마다 손가락이 뻣뻣했습니다. 하지만 불평은 하지 않았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거실 탁자에 놓인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오후 2시 KBS 제3라디오였어요. 황혼의 선율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옛날 가요를 틀어주고 청취자들의 사연을 읽어주는 시간이었죠. 영분 씨는 별 생각 없이 라디오를 켜놓고 살았어요. 혼자 있을 때 적막함을 달래주는 유일한 친구 같은 거였습니다. 자, 다음은 실종자 찾기 코너입니다. DJ의 목소리가 밝게 울려 퍼졌어요. 오늘은 특별한 사연이 들어왔는데요. 무려 50년 전에 헤어진 친구를 찾는 사연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경기도 광명시에 계신 김준호 씨, 71세이십니다. 직접 녹음하신 음성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찻잔을 들고 거실로 걸어가던 영분 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김준호. 그 이름이 귓가를 스쳤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떨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여보세요, 제 이름은 김준호입니다. 저는 지금 71세이고요. 1950년대에 부산 피난민촌에서 살았습니다.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지만 절박했습니다. 그때 저랑 같이 지냈던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이름은 박영분. 저보다 1살 어렸으니까 지금 70세쯤 됐을 겁니다. 영분 씨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도자기가 마루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이 깨졌어요. 뜨거운 보리차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남편 철수 씨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영분 씨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저 라디오를 응시할 뿐이었어요. 영분이는 머리에 흰 리본을 하고 있었어요. 얼굴에 점이 하나 있었고요. 왼쪽 볼에. 키는 작았지만 목소리는 컸어요. 웃을 땐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고요. 영분 씨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왼쪽 볼을 만졌습니다. 그곳엔 정말로 작은 점이 있었어요. 저희는 1953년 겨울에 헤어졌습니다. 미군 군수품 창고에 불이 났었어요. 그날 저는 큰 부상을 입었고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서울로 옮겨진 뒤였습니다. 라디오 속 준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분아, 내가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 준호야. 나 살아있어. 너도 살아있다면 제발 연락 좀 해줘.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준호 씨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미안해, 그날 널 두고 가서. 영분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풀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준호.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꿈속에서만 수없이 불렀던 이름이었어요. 죽었다고, 이 세상에 없다고, 자신 때문에 죽었다고 믿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뭐가 문제야? 철수 씨가 영분 씨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영분 씨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는 거야? 어디 아파?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영분 씨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깨진 찻잔 조각이 손바닥에 찔렸지만 아픈 줄도 몰랐어요. 내가 치울게요. 괜찮아요. 손 다쳤잖아. 피나. 철수 씨가 화장지를 가져와 영분 씨의 손을 눌러주었습니다. 하지만 영분 씨의 시선은 여전히 라디오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DJ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김준호 씨, 정말 애틋한 사연이네요. 박영분 씨를 아시는 분, 혹은 박영분 씨 본인이 듣고 계시다면 저희 방송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781. 영분 씨는 재빨리 찢어진 신문지 한 조각을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적었어요. 02-781-33. 그날 밤이었습니다. 영분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은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영분 씨는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과거가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어요. 1953년 부산. 영도구 피난민촌. 천막과 판잣집이 빼곡하게 들어선 언덕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지만 가난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루 한 끼도 보장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와 절망뿐이었어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유일한 빛이었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준호였어요. 영분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언제나 웃던 얼굴이었습니다. 언제나 먼저 손을 내밀던 손이었어요. 자기가 굶으면서도 영분 씨에게 먼저 빵을 건네던 그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이었어요. 불타는 창고. 폭발음. 비명. 준호야. 준호야. 영분 씨는 이불을 움켜쥐셨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살아있었어. 준호가 살아있었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하지?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아니면 보고 싶었다고? 영분 씨는 남편 쪽을 돌아보았어요. 철수 씨.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성실했던 남자였어요.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지만 가족을 버리지 않았던 남자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한테 숨긴 게 있어요. 영분 씨는 속으로 중얼거리셨어요. 내 마음 한켠에 평생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분 씨는 일찍 일어나 남편의 아침을 차리셨어요. 된장찌개, 김치, 시금치 나물. 언제나처럼요. 잘 먹었어. 철수 씨는 신문을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영분 씨는 설거지를 하면서 슬쩍 물었어요. 여보, 나 오늘 병원 좀 가볼까 해요. 왜? 어디 아파? 아니요, 그냥 정기검진 받으려고요. 그래, 다녀와. 조심해. 영분 씨는 외출 준비를 하셨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고 낡은 카디건을 입고 가방을 챙기셨어요. 가방 속에 신문지 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02-781-33. 집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거실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금방 올게요. 영분 씨는 문을 닫으셨습니다. 오전 10시 공중전화 부수였습니다. 영분 씨는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넣으셨어요. 삐삐삐.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네, KBS 제3라디오입니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저기. 영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실종자 찾기 코너에서 김준호 씨가 찾는다던 박영분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박영분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말이세요? 네. 저 정말 박영분 맞아요. 1933년생이고 부산 피난민촌에서 살았어요. 왼쪽 볼에 점이 있고요. 영분 씨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제발 준호 씨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 사람한테 할 말이 있어요. 할머니, 김준호 씨는 지금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늘푸른 실버타운이라는 양로원에 계십니다. 영분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양로원. 그 말의 의미를 아셨어요. 혼자라는 것. 의지할 가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가면 만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할머니. 젊은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준호 씨가 거동이 많이 불편하세요. 휠체어를 타시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으시대요. 영분 씨는 전화기를 꽉 쥐셨습니다. 휠체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주소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영분 씨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영분 씨는 전화부스 안에서 한참을 서 계셨어요. 거리는 시끄러웠습니다. 차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어요. 하지만 영분 씨의 귓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나 이제 널 만나러 갈게. 영분 씨는 가방을 꽉 움켜쥐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하늘엔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곧 눈이 올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영분 씨는 양로원 근처까지 가셨지만 끝내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정문 앞에서 1시간을 서성이시다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안 돼.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하지? 50년 만에 만나서 뭘 말해야 하지?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물었습니다. 병원 다녀왔어? 네, 별일 없대요. 영분 씨는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가슴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분 씨는 오래된 서랍을 여셨어요. 낡은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흑백 사진 한 장이었어요. 1953년 부산 피난민촌. 천막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영분 씨와 준호 씨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둘 다 너무 말랐고 옷은 해졌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영분 씨는 사진을 쓰다듬으셨어요. 준호야, 미안해. 나 이제야 너 만나러 갈게. 눈물 한 방울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1953년 1월 부산 영도구 피난민촌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서웠어요. 천막과 판잣집이 빼곡하게 들어선 언덕 위에서 사람들은 꽁꽁 얼어붙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가난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날도 8살 영분이는 엄마 손을 꽉 붙잡고 구호물자 배급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줄을 섰지만 앞에는 이미 수백 명이 서 있었어요. 엄마, 배고파. 조금만 참아. 오늘은 꼭 밀가루 받을 수 있을 거야. 엄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밀가루를 받지 못했거든요. 줄을 서 있다가도 물자가 떨어지면 그냥 돌아가야 했어요. 영분이는 추웠습니다. 발가락 감각이 없었어요. 신발은 해져서 발가락이 삐져나왔고 외투라고 입은 건 구멍난 누비옷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켜. 비켜봐. 뒤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밀려났습니다. 영분이도 휩쓸려 넘어졌어요. 무릎이 땅바닥에 쿵 부딪혔습니다. 아팠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야. 엄마는 앞에서 줄을 지키느라 영분이가 넘어진 줄도 몰랐어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영분이는 혼자 일어나려고 했지만 무릎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괜찮아? 누군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분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자기보다 한 살쯤 많아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얼굴은 까맣게 그을렸고 옷은 누더기였지만 눈만큼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여기 사람 많으니까 조심해야 해. 자, 일어나. 남자아이가 영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고마워. 나 준호야. 너는? 나 영분이. 영분이? 이름 예쁘다. 근데 혼자야? 아니야, 엄마가 저기. 영분이가 앞을 가리켰지만 사람들에 가려 엄마가 보이지 않았어요. 준호는 영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데려다 줄게. 엄마 찾아야지. 그렇게 두 아이는 처음 만났습니다. 준호는 영분이를 엄마한테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영분이는 준호를 다시 만났어요. 미군 부대 앞에서였습니다. 너 어제 그 애네. 준호가 손을 흔들었어요. 손에는 껌 몇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먹을래? 어떻게 구했어? 미군 아저씨들한테 얻었어. 헬로. 기브 미 초콜릿. 하면 줘. 준호는 웃었습니다. 이가 하나 빠진 채로요. 영분이도 따라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두 아이는 함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고아였어요. 전쟁 중에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폭격으로요. 엄마가 나한테 말했어. 준호야, 여기서 기다려. 엄마 금방 올게. 그런데 안 왔어. 아빠도 안 왔어. 준호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뒤로 혼자야. 근데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 살아. 영분이는 준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나랑 같이 다니자. 우리 엄마도 괜찮으실 거야. 진짜? 응. 우리 같이 다니면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준호는 활짝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친구야. 그렇게 두 아이의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구호물자 줄을 섰어요. 점심에는 미군 부대 앞에서 껌과 초콜릿을 얻었습니다. 저녁에는 쓰레기통을 뒤졌어요. 놀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둘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데 준호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영분아, 이거 봐. 통조림이었어요. 겉에 삐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복숭아 통조림이었어요. 와, 이거 따먹을 수 있을까? 당연하지. 내가 딸게. 준호는 돌멩이로 통조림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두드리자 겨우 뚜껑이 열렸어요. 안에서 달콤한 냄새가 났습니다. 와, 진짜 복숭아다. 준호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준호는 통조림을 영분이한테 내밀었습니다.
영분아, 너 먼저 먹어. 너도 배고프잖아. 나는 괜찮아. 너 먹어. 나는 내일 먹을게. 영분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같이 먹자. 반씩. 아니야. 너 먹어. 너 어제도 못 먹었잖아. 준호야, 오늘은 내가 안 먹을게. 너 먹어. 둘은 한참을 밀고 당기다가 결국 반씩 나눠 먹었습니다. 그 달콤함이란 영분이는 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왔고 가을이 왔습니다. 두 아이는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굶주리면서도 추우면서도 함께 있으면 괜찮았습니다. 영분이 엄마는 준호를 자기 자식처럼 챙겼어요. 밥이 있으면 준호 목도 챙겼습니다. 준호야, 여기 앉아서 먹어. 고맙습니다, 아줌마. 고맙긴. 우리 영분이랑 친구해줘서 내가 더 고맙지. 준호는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거든요.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거리에는 캐럴이 흘러나왔습니다. 미군 부대에서는 아이들한테 사탕을 나눠줬어요. 영분이와 준호도 사탕을 받았습니다. 영분아, 오늘 크리스마스래. 크리스마스가 뭔데? 잘 모르겠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준대. 진짜? 우리도 줘? 모르지. 근데 우리는 굴뚝이 없잖아. 둘은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그날 밤 영분이 천막에서 준호도 함께 잤습니다. 엄마가 허락해줬거든요. 준호야, 자냐? 아니, 앉아. 나 너랑 친구 돼서 좋아. 나도. 영분아, 우리 계속 친구하자. 응. 평생. 평생? 그게 얼마나 긴데? 엄청 길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될 때까지. 준호는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어서도 친구하자. 약속. 두 아이는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운명을 바꾼 그날 밤이 찾아왔어요. 12월 28일 밤 9시였습니다. 피난민촌 근처에 있는 미군 군수품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하늘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영분이와 준호도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영분아, 저기 봐. 창고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고 있었어요. 왜 저러는 거야? 물건 가져가려고 하나 봐. 정말이었어요. 사람들은 타들어가는 창고 안으로 들어가서 담요와 통조림을 훔쳐나오고 있었습니다. 야, 저거 우리도 가져가자.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 빨리 가자. 저거 가져오면 한동안 안 굶어도 돼. 준호가 영분이의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둘은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은 지옥이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했고 불길이 사방에서 타오르고 있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영분아, 여기 담요 있어. 준호가 담요 더미를 발견했어요. 둘은 담요를 끌어안았습니다. 빨리 나가자. 준호가 소리쳤어요. 그때였습니다. 영분이의 눈에 뭔가가 보였어요. 바닥에 떨어진 깡통이었습니다. 초콜릿이 가득 든 깡통이었어요. 준호야, 저기 초콜릿. 영분이는 담요를 놓고 초콜릿 깡통으로 달려갔습니다. 영분아, 그거 두고 빨리 나와. 잠깐만. 이거 가져가면 오래 먹을 수 있어. 영분이는 무거운 깡통을 들어올리려고 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콰르르르릉. 천장이 무너졌어요. 불탄 나무와 철골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영분아, 위험해. 준호가 영분이를 향해 뛰어들었어요. 쿵. 준호가 영분이를 밀쳤습니다. 영분이는 옆으로 넘어졌어요. 하지만 준호는 夸과광. 불타는 철골이 준호를 덮쳤습니다. 준호야. 영분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 순간 더 큰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꽝. 창고 한쪽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불길이 더 세차게 타올랐습니다. 나가. 빨리 나가. 어른들이 소리쳤어요. 누군가가 영분이를 끌어냈습니다. 안 돼. 준호. 준호가 안에 있어. 영분이는 발버둥쳤지만 어른들은 영분이를 끌고 나왔어요. 창고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분이는 그날 밤 내내 울었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엄마가 영분이를 꽉 안았어요. 영분아, 준호는 엄마도 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사람들은 창고 잔해를 뒤졌어요.
시신이 여럿 나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없었어요. 완전히 불에 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어디론가 끌려간 걸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영분이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내가 초콜릿을 주우지 않았다면, 내가 그냥 나왔다면, 준호는 죽지 않았을 텐데. 그날 이후 영분이는 웃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어요. 엄마가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었습니다. 영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제 잘못이에요. 제가 준호를 죽였어요. 영분이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불타는 창고, 무너지는 천장, 준호의 비명. 영분아, 위험해. 그로부터 몇 달 후였습니다. 1954년 봄, 영분이 가족은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엄마가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했거든요. 부산을 떠나는 날, 영분이는 천막촌을 돌아봤습니다. 준호와 함께 뛰놀던 언덕, 함께 쓰레기통을 뒤지던 골목, 함께 별을 세던 밤하늘. 준호야, 미안해. 나 먼저 갈게. 영분이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부산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영분이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준호야, 다음 생에는 꼭 다시 만나자. 하지만 영분이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죽지 않았다는 거요. 심한 화상을 입고 미군 야전병원으로 실려갔다는 걸요. 의식을 잃은 채 서울로 옮겨졌다는 걸요. 그리고 몇 달 후 눈을 떴을 땐 이미 고아원에 있었다는 걸요. 영분이는 그 사실을 50년 동안 몰랐습니다. 준호도 영분이가 살아있는지 몰랐어요. 두 아이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1960년 서울 청계천이었습니다. 20살이 된 영분 씨는 부산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어요. 야간 열차를 타고 밤새 달려왔습니다. 기차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모두 가난을 벗어나려고 더 나은 삶을 찾아 서울로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분 씨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서울에 가면 뭔가 달라질까?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옷 몇 벌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부산 천막촌에서 찍은 사진. 준호와 함께 찍은 그 사진이었습니다. 영분 씨는 가끔 그 사진을 꺼내 봤어요.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호야, 나 이제 서울 가. 너도 거기 있다고 했잖아. 서울 가면 밥 많이 먹을 수 있다고. 새벽 5시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플랫폼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짐을 든 사람들, 가족을 마중 나온 사람들, 구두 닦기 아이들, 신문팔이 할아버지들. 영분 씨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아가씨, 일자리 찾아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보면 알지. 지방에서 올라왔지. 짐 하나 들고. 어디 갈 데도 없어 보이고. 아주머니는 친절하게 웃었습니다. 청계천에 봉제 공장이 있어요. 기서 사람 구한대. 따라올래요? 영분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청계천 봉제 공장이었습니다. 3층 건물의 좁은 작업장이었어요. 재봉틀이 빼곡하게 놓여 있었고 여공들이 고개를 숙인 채 일하고 있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재봉틀 소리가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어요. 사장님, 새해 데려왔어요. 아주머니가 안쪽으로 소리쳤습니다. 뚱뚱한 사장이 나왔어요. 영분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돼? 20살입니다. 일 해본 적 있어? 아니요, 없습니다. 사장은 혀를 찼어요. 쯧, 일도 못하는 애를 왜 데려와? 그래도 뭐 한번 써보지. 사장이 손가락으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일하면 한 달에 쌀 한 가마니 보장해줘. 월급은 5,000환, 하루 12시간 일해야 해. 할 수 있겠어? 영분 씨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쌀 한 가마니. 월급 5,000환. 부산에서는 상상도 못할 돈이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영분 씨의 서울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12시간 넘게 일했어요. 재봉틀 앞에 앉아서 옷감을 박았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손가락이 따끔거렸어요. 바늘에 찔리기 일쑤였습니다. 피가 나도 그냥 일했어요. 멈추면 안 됐거든요. 점심시간은 30분이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도시락을 먹었어요. 보리밥에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언니, 어디서 왔어요? 옆에 앉은 여공이 물었어요. 18살쯤 돼 보였습니다. 부산이요. 우와,
멀리서 왔네. 나는 충청도에서 왔어.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돈 벌러 왔어요. 저도요. 둘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영분 씨는 악착같이 일했어요. 쉬는 날도 없이 일했습니다. 돈을 모았어요. 한 푼 한 푼 아껴서 모았습니다. 목표가 있었거든요. 나는 절대로 가난하게 살지 않을 거야. 절대로. 손가락은 굳은 살이 박였어요. 허리는 항상 아팠습니다. 눈은 침침해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1962년 봄 공장 야유회가 있었습니다. 한강 백사장으로 소풍을 갔어요. 1년에 한 번뿐인 쉬는 날이었습니다. 영분 씨는 친구들과 함께 백사장에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기분 좋게 불었습니다. 저기 남자 공장 사람들 온다.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영분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자 공장 사람들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얼굴은 까무잡잡했지만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남자였어요. 저 웃는 모습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영분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호야, 아니야, 아닐 거야. 준호는. 영분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남자가 가까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옆 공장에서 일하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김철수. 준호가 아니었어요. 영분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실망감도 들었어요. 철수 씨는 반장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어요. 일도 열심히 했고 후배들도 잘 챙겼습니다. 영분 씨,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철수 씨는 친절했어요. 영분 씨는 철수 씨가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항상 준호가 있었습니다. 나 이래도 되는 걸까? 준호를 잊고 다른 사람을 좋아해도 되는 걸까?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철수 씨가 영분 씨에게 고백했어요. 영분 씨, 저 영분 씨 좋아합니다. 청계천 다리 위였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영분 씨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대답은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철수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분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준호가 생각났습니다. 준호야, 나 어떻게 해야 해? 너는 이제 없는데 나는 계속 너만 생각하고 살아야 해. 석 달 후 영분 씨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살아야 해. 준호를 잊을 순 없지만 나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잖아. 영분 씨는 철수 씨의 고백을 받아들였어요. 저도 철수 씨 좋아합니다. 철수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네. 저 잘 부탁드려요. 둘은 손을 잡았어요. 영분 씨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아팠어요. 준호야, 미안해. 나 먼저 행복해져도 되는 거지. 1963년 봄 둘은 결혼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도 몇 명 없었습니다. 공장 동료들이 전부였어요. 신혼집은 청계천 근처 단칸방이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가 전부였어요. 여보, 여기서 우리 잘 살아보자. 내가 열심히 일해서 꼭 큰 집 사줄게. 철수 씨는 의욕에 차 있었어요. 영분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열심히 살아요. 1964년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민수. 작고 빨간 아기였어요. 영분 씨는 아기를 안고 울었습니다. 내가 엄마가 됐어. 내가 이 아이를 지켜야 해.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아기가 태어나자 돈이 더 들었습니다. 분유값, 기저귀값, 병원비. 영분 씨는 출산 한 달 만에 다시 공장으로 나갔어요. 아기는 시어머니가 봐주셨습니다. 영분아, 미안하다. 내가 돈을 더 벌어야 하는데. 철수 씨는 미안해했어요. 괜찮아요. 우리 같이 버텨요. 1966년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지영. 큰 눈망울의 예쁜 아기였어요. 영분 씨는 행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해.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놀란 포인트가 찾아왔어요. 1967년 어느 날 철수 씨가 흥분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나 사업 시작할 거야. 네? 무슨 사업이요? 친구가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 있대. 의류 도매업이야. 지금 시작하면 대박 난대. 철수 씨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영분 씨는 불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출 받을 거야. 친구가 보증 서주기로 했어. 대출요? 그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번엔 진짜야. 우리 이번 기회에 대박 나자. 더 이상 이렇게 살 순 없잖아. 철수 씨의 목소리는 절박했어요. 영분 씨는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철수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돈도 좀 벌었어요. 여보, 봐. 이번 달 수익이 50만 환이야. 우리 잘 될 거야. 철수 씨는 신이 났어요. 하지만 6개월 후였습니다. 여보, 동업자가 돈 들고 도망갔어. 철수 씨는 창백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어요. 뭐라고요? 거래처 돈 받아놓고 그냥 도망갔어. 연락도 안 돼. 영분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빚이 200만 환이야. 200만 환. 그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어요. 영분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빚쟁이들이 집 앞에서 고함을 질렀어요. 김철수, 나와 돈 갚아. 이자라도 내. 이 도둑놈아.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영분 씨는 아이들을 꽉 안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영분 씨도 무서웠습니다. 철수 씨는 다시 공장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월급으로는 이자도 못 갚았습니다. 영분 씨도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하루에 4시간만 잤습니다. 몸이 망가졌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손은 늘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1977년 영분 씨는 40살이 되었어요. 빚은 겨우 다 갚았습니다. 10년 동안 악착같이 일해서 갚았어요. 아이들은 컸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고등학생이 됐고 딸 지영이는 중학생이 됐어요. 엄마, 나 대학 가고 싶어. 민수가 말했어요. 영분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대학 보내줄 수 있을까? 그때 또 다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1978년 철수 씨가 또 사업을 시작했어요. 여보, 이번엔 진짜야. 친구가 공장을 인수하는데 거기 투자하면 대박이래. 여보, 제발 이제 그만해요. 우리 이렇게 살아요. 조금 가난해도 괜찮아요. 영분 씨는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듣지 않았어요. 내가 이대로 살 순 없어. 나도 한번 잘 살아보고 싶단 말이야. 영분 씨는 울었어요.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였습니다. 또 실패했어요. 이번엔 보증을 잘못 써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미안해. 철수 씨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영분 씨는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탈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1980년 큰아들 민수는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엄마, 나 공장 들어갈래. 돈 벌어서 지영이 공부시켜야지. 민수야. 영분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이 아이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착한 거야. 1985년 딸 지영이가 결혼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의 성실한 남자였어요. 엄마, 저 행복하게 살게요. 그래, 잘 살아라. 영분 씨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1990년대가 왔습니다. 영분 씨는 50살이 넘었어요. 철수 씨는 60을 바라봤습니다. 둘은 여전히 가난했어요. 하지만 버텼습니다. 그래도 우리 살아있잖아. 아이들도 건강하고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닐까? 그런데 1997년이었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터졌어요. 속보입니다. 대한민국이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영분 씨는 불안했습니다. 또 시작되는 건가? 예감은 적중했어요. 철수 씨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를 냈습니다. 영분 씨가 일하던 식당도 문을 닫았어요. 이 집 경매 넘어갑니다. 빨리 나가세요. 빚쟁이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영분 씨는 그 순간 무너져 내렸어요. 왜 계속 이러는 거야?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1998년 철수 씨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보호자분, 빨리 수술하셔야 합니다. 수술비는 500만 원입니다. 영분 씨는 어디서 그 돈을 구해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큰아들한테 손을 벌렸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손 벌려서. 엄마, 괜찮아요.
제가 벌게요. 민수는 밤낮으로 일했어요. 공사장에서 택시 운전으로 무엇이든 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어요. 하지만 철수 씨는 왼쪽 팔을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짐만 됐네. 철수 씨는 침대에 누워 울었어요. 영분 씨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함께 늙는 거예요.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영분 씨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부산 천막촌에서 찍은 사진. 준호와 함께 찍은 그 사진이었어요. 영분 씨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넌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까? 너는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50년 가까이 흘렀지만 준호는 여전히 영분 씨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2003년 12월 그날이 왔습니다. 라디오에서 준호 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온 날이었어요. 영분 씨의 인생이 다시 한번 흔들리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2003년 12월 18일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영분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계셨어요. 잠을 이룰 수가 없었거든요.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준호 씨를 만나러 가기로 마음먹은 날이었어요. 사흘 밤을 꼬박 고민했습니다. 갈까 말까? 만날까 말까? 내가 가도 될까? 50년 만에 나타나서 준호는 날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준호가 건강이 안 좋다고 했잖아. 아침 7시였습니다. 영분 씨는 옷장을 열었어요. 낡은 옷들만 가득했습니다. 뭘 입고 가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제일 깨끗한 카디건을 꺼내셨어요. 연한 베이지색 카디건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백발도 성성했어요. 손은 거칠었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나 많이 늙었구나. 준호가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영분 씨는 왼쪽 볼을 만졌어요. 그곳엔 여전히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 점은 그대로네.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 철수 씨가 아침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여보, 나 오늘 교회 가려고요. 영분 씨는 거짓말을 했어요. 남편한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오늘 목요일인데 특별 기도회가 있대요. 그래요, 다녀와요. 조심하고. 철수 씨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영분 씨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갑, 손수건 그리고 그 사진. 부산 천막촌에서 찍은 사진을 가방 속에 넣었어요. 준호야, 나 이제 진짜 널 만나러 갈게. 오전 9시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영분 씨는 버스를 탔어요. 146번 버스. 광명으로 가는 버스였습니다. 버스 안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장 보러 가는 아주머니들. 영분 씨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50년 만이야. 내가 8살이었는데 이제 70이 넘었어. 버스가 덜컹거렸습니다. 영분 씨의 손이 떨렸어요. 무서워, 정말 무서워. 준호를 만나면 뭐라고 말하지? 1시간 후 광명시에 도착했습니다. 영분 씨는 버스에서 내려 다시 마을버스를 탔어요. 철산동으로 가는 버스였습니다. 마을버스는 좁은 골목길을 달렸어요. 낡은 주택들이 즐비했습니다. 늘 푸른 실버타운 앞입니다. 기사님이 소리쳤어요. 영분 씨는 떨리는 다리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늘 푸른 실버타운이었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문. 영분 씨는 정문 앞에 섰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들어갈까 말까. 10분, 20분, 30분. 1시간이 지났습니다. 영분 씨는 여전히 정문 앞에 서 계셨어요. 안 돼, 용기가 안 나.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누구 찾으세요? 젊은 여자가 다가왔어요.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 저는 혹시 면회 오셨어요? 누구 찾으세요? 영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김준호 씨 찾아왔는데요. 간호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준호 할아버지요. 혹시 박영분 씨세요? 영분 씨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어머, 할아버지가 매일 기다리셨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영분 씨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어요.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2층 203호에 계세요. 거동이 불편하셔서 휠체어 타세요.
간호사가 설명했어요. 건강은 어떠세요? 많이 안 좋으세요. 당뇨도 있으시고 심장도 약하세요. 요즘은 거의 누워만 계세요. 영분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준호야, 내가 너무 늦게 온 거야. 2층에 올라갔습니다. 203호 앞에 섰어요. 문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할아버지, 손님 오셨어요. 누군데? 안에서 쉰 목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 할아버지, 영분 할머니 오셨어요. 영분 씨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낡은 옷장 하나. 창가에 휠체어가 있었어요. 그 휠체어에 한 노인이 앉아 계셨습니다. 백발에 야윈, 주름진 얼굴의 노인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만큼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영분 씨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50년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준호 씨의 입술이 떨렸어요. 영분이? 영분 씨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호야, 영분아, 정말 너야? 준호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분 씨는 휠체어 앞으로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준호야, 나야, 나 영분이야. 영분아, 영분아. 준호 씨는 떨리는 손을 뻗었어요. 영분 씨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왼쪽 볼을 만졌어요. 그곳에 작은 점을 만졌습니다. 이 점 그대로네, 정말 영분이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없이 그냥 울었어요. 50년 동안 쌓였던 그리움이, 미안함이, 아픔이 모두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간호사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어요. 한참 후 영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해. 그날 내가 초콜릿만 안 주었어도 너는. 영분 씨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준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나 때문에 넌. 영분아. 준호 씨가 영분 씨의 손을 꽉 잡았어요. 내 말 들어봐. 그날은 내 선택이었어. 내가 널 밀친 거야. 내가 선택한 거라고. 준호 씨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나 폭발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 특히 다리가 심했어. 영분 씨는 준호 씨의 다리를 봤어요. 담요로 덮여 있었지만 형태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날 미군 야전병원으로 옮겼어. 거기서 한 달을 누워 있었어. 의식도 없이. 준호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정신 차렸을 때는 이미 서울이었어. 서울 고아원에 있었어. 고아원. 응. 미군들이 날 데려간 거야. 신원도 모르고 가족도 없고. 그냥 전쟁고아로 분류된 거지. 고아원에서 1년을 살았어. 준호 씨가 계속 말했어요. 매일 너 생각했어. 영분이는 어떻게 됐을까? 살아있을까? 부산에 있을까? 나도 너 생각했어. 나 10살 때 고아원 나왔어. 혼자 살았어. 구두 닦기도 하고 신문팔이도 하고 뭐든 다 했어. 준호 씨는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근데 계속 너 찾았어. 부산도 다시 갔었어. 피난민촌 있던 자리에. 진짜? 응. 근데 다 철거되고 없더라. 천막도 판잣집도 다 없어졌더라. 영분 씨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준호가 날 찾았었구나. 20살 때 월남전에 갔어. 놀란 포인트였습니다. 뭐라고? 월남전. 베트남 전쟁. 나 거기 갔어. 영분 씨는 숨이 막혔어요. 왜 그런 곳을? 돈 벌려고. 전쟁에 나가면 돈 많이 준다고 했거든. 그 돈으로 너 찾으려고 했어. 준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3년 동안 거기 있었어. 지옥이었어. 매일 사람들이 죽었어. 준호야. 그리고 나도 다쳤어. 지뢰 밟았거든. 준호 씨는 담요를 걷었어요. 영분 씨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준호 씨의 오른쪽 다리가 무릎 아래부터 없었어요. 다리를 잃었어. 영분 씨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이제 익숙해. 어떻게 괜찮아, 어떻게. 영분 씨는 준호 씨를 꽉 안았어요. 준호 씨도 영분 씨를 안았습니다. 두 노인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제대하고 서울 왔어. 준호 씨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의족을 달았어. 걸을 수는 있었어.
그래서 공장 경비로 일했어. 경비. 응. 야간 경비. 밤새 공장 지키는 일. 다리가 불편해도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 준호 씨는 창밖을 봤어요. 30년을 그렇게 살았어. 혼자서? 결혼은 안 했어? 준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했어. 아니, 안 했어. 왜? 너 때문에. 영분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계속 너만 생각했거든. 영분이는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그 생각만 했어. 준호야. 그래서 결혼 안 했어. 다른 사람 사랑할 수가 없었어. 영분 씨는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나는 결혼했어. 아이들도 낳았어. 그런데 준호는 혼자서. 영분아. 준호 씨가 영분 씨의 손을 잡았어요. 너 결혼했지? 영분 씨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응. 잘했어. 뭐? 잘했어. 너라도 행복하게 살았다니까 다행이야. 준호 씨는 웃었어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나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 내가 행복한지, 내가 잘 사는지. 영분 씨는 또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말이야. 준호 씨가 말했어요. 나 5년 전에 쓰러졌어. 심근경색이었어. 심근경색. 응. 그때 병원에서 이렇게 말하더라. 혼자 사시면 위험합니다. 요양원에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어. 준호 씨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여기서 5년째 살고 있어.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더라. 준호야. 근데 3개월 전이었나? 텔레비전에서 실종자 찾기 프로그램 봤어. 준호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프로그램 보면서 생각했어. 나도 한번 해볼까? 혹시 영분이가 듣고 있을까? 그래서 방송국에 사연을 보낸 거야? 응. 마지막으로 한 번만 너 만나고 싶었어. 죽기 전에. 영분 씨는 준호 씨의 손을 꽉 잡았어요.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 영분아, 나 이제 많이 아파. 당뇨도 심하고 심장도 약해. 의사 말로는 오래 못 산대. 안 돼, 안 돼. 영분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막 만났는데, 이제 막 너 찾았는데 가면 안 돼. 준호 씨는 영분 씨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영분아, 괜찮아. 나 너 만나서 행복해. 나도 너 만나서. 우리 50년 만에 만났지만 그래도 만난 거잖아. 그걸로 됐어. 준호 씨는 활짝 웃었어요. 나 이제 후회 없어. 영분이 얼굴 봤으니까. 영분 씨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부산 천막촌에서 찍은 그 사진이었어요. 준호야, 이거 봐. 준호 씨는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이거 우리 어렸을 때 사진이네. 응. 나 이거 평생 간직하고 있었어. 나도 있어. 똑같은 사진. 준호 씨는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서 똑같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그날 영분 씨는 해질 때까지 양로원에 있었어요. 준호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50년의 이야기를요. 영분 씨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어요. 결혼, 아이들 가난, 남편의 사업 실패, IMF. 준호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영분아, 너 많이 힘들었구나. 너도. 우리 둘 다 힘들게 살았네. 응. 준호 씨는 영분 씨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도 우리 살아있잖아. 그걸로 됐어. 해가 졌습니다. 영분 씨는 돌아가야 했어요. 준호야, 나 다음 주에 또 올게. 진짜? 또 와줄 거야? 응. 매주 올게. 준호 씨는 아이처럼 기뻐했어요. 고마워, 영분아, 정말 고마워. 영분 씨는 준호 씨를 꽉 안았습니다. 준호야, 나 이제 안 놓을 거야. 다시는 안 놓을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영분 씨는 창밖을 봤어요. 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부산 천막촌에서 준호와 함께 봤던 그 별들이었어요. 준호야,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늦었지만 그래도 괜찮아. 영분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200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영분 씨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뭐 하는 거예요? 남편 철수 씨가 물었어요. 교회에서 양로원 봉사 간대요. 김밥 좀 싸가려고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영분 씨는 가슴이 찔렸어요. 미안해요.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오전 10시, 늘 푸른 실버타운이었습니다. 영분 씨는 김밥을 가득 담은 봉투를 들고 203호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누구세요? 나야, 영분이.
준호 씨가 휠체어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분아, 정말 왔구나. 응, 왔어. 오늘 크리스마스잖아. 영분 씨는 김밥을 꺼내 보였어요. 내가 직접 쌌어. 너 좋아하던 단무지 많이 넣었어. 준호 씨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영분아, 고마워. 두 사람은 함께 김밥을 먹었어요. 맛있다. 50년 만에 먹는 영분이표 김밥이네. 내가 언제 김밥 싸줬어? 어렸을 때 구호물자로 밥 받아서 내가 김으로 말아줬잖아. 아, 그때? 그때 김도 얼마나 귀했는데. 근데 그게 진짜 맛있었어. 두 사람은 웃었어요. 점심을 먹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였습니다. 영분아, 눈 온다. 응, 예쁘다. 우리 어렸을 때도 이렇게 눈 왔었지. 응, 그때 우리 눈사람 만들었잖아. 준호 씨는 창밖을 보며 웃었어요. 그때가 그립네. 나도. 그때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분아, 남편분은 모르시지? 영분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아직 말 못했어.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알아. 근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영분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사실 제 첫사랑이 살아있어요. 그 사람 만나러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 준호 씨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해. 내가 너 힘들게 하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영분 씨는 준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너 만나고 싶어. 매일 보고 싶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영분 씨를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실 탁자 위에 영분 씨가 늘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꺼낸 사진. 부산 천막촌에서 찍은 사진. 영분이와 준호가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요? 철수 씨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영분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오늘 청소하다가 가방에서 떨어졌어요. 이 사진 속 남자애가 누구요? 영분 씨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철수 씨는 일어섰습니다. 교회 봉사? 거짓말이었죠? 당신 어디 갔다 온 거요? 여보, 말해요. 누구 만나러 다니는 거요?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영분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대체 무슨 일이요? 영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사진 속 아이, 제 어린 시절 친구예요. 친구? 준호라고 부산 피난민촌에서 같이 살았던. 영분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이야기를요. 준호와의 만남, 함께 보낸 시간, 그리고 그날 밤의 화재 사고를. 철수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살아있었어요. 뭐라고요? 2달 전에 라디오에서 우연히 들었어요. 그 친구가 절 찾는다고. 영분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그 아이를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제 잘못으로, 제 때문에. 그래서 만나러 간 거요? 네, 미안해요, 여보. 거짓말해서 미안해요. 철수 씨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도 알고 있었소. 네? 당신이 꿈속에서 가끔 다른 이름을 부른다는 거, 준호라고. 영분 씨는 깜짝 놀랐어요. 여보, 처음엔 질투도 났소. 내 아내가 다른 남자 이름을 부르니까. 철수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알았소. 그게 당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라는 거. 죄책감이라는 거. 여보, 당신이 그 친구 만나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나는 괜찮소. 영분 씨는 남편을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철수 씨도 아내를 안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요. 뭔데요? 나한테도 거짓말하지 마요. 우리 50년을 함께 살았잖소. 네, 약속할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영분 씨는 남편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준호의 삶, 월남전, 잃어버린 다리, 혼자 살아온 50년. 철수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친구 참 힘들게 사셨네요. 네, 당신이 그 친구한테 잘해주세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니까. 영분 씨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여보,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2004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영분 씨는 매주 목요일마다 양로원을 찾아갔어요. 이제는 남편 몰래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요. 여보, 다녀올게요. 그래요, 조심히 다녀와요. 준호 씨한테 안부 전해주고요. 네, 고마워요. 영분 씨와 준호 씨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며 웃었습니다. 준호야, 기억나? 우리 미군 부대 앞에서 껌 얻으려고 Give me chocolate 외치던 거. 하하, 기억나. 근데 우리 발음이 엉망이어서 미군들이 웃었잖아. 맞아. 그래도 초콜릿은 줬어.
2월 중순이었습니다. 준호 씨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영분아, 요즘 숨쉬기가 힘들어.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갔어. 심장이 많이 약해졌대. 영분 씨는 불안했습니다. 준호 씨는 웃었어요. 괜찮아. 나 영분이 만났으니까 이제 후회 없어. 3월 초 준호 씨가 입원했습니다. 영분 씨는 매일 병문안을 갔습니다. 준호야, 내가 왔어. 영분아, 고마워. 준호 씨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영분아, 내가 너한테 편지 하나 썼어. 편지? 응. 간호사한테 부탁해서 대신 써달라고 했어. 준호 씨는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어요. 저기 있어. 근데 이거 내가 죽고 나서 읽어. 무슨 소리야?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 나 이제 얼마 못 가. 의사도 그렇게 말했어. 안 돼, 싫어. 영분아, 들어봐. 준호 씨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어요. 나 50년 동안 너 만나고 싶었어. 그리고 만났어. 그걸로 됐어. 아니야, 더 있어야 해. 우리 아직 할 이야기가 많아. 영분아. 준호 씨가 천천히 말했어요. 내가 죽으면 울지 마. 무슨 소리야. 내 인생은 행복했어. 힘들었지만 너를 알았고 너를 사랑했고 그걸로 충분해. 준호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생에는 꼭 같이 태어나자. 천막촌 말고 따뜻한 집에서. 준호야. 그리고 다음 생에는 헤어지지 말자. 꼭 같이 늙자. 영분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약속할게, 약속할게. 3월 15일 새벽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준호 씨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빨리 오세요. 영분 씨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새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준호야, 기다려. 내가 갈게. 조금만 기다려.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의식이 거의 없었어요. 영분 씨는 준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나야. 영분이야. 준호 씨의 눈이 살짝 떠졌어요. 영분아, 너 만나서 행복했어. 나도 행복했어. 준호 씨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생에 만나자. 응, 꼭 만나자. B. 환자분 운명하셨습니다. 2004년 3월 15일 새벽 4시 32분. 영분 씨는 준호 씨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눈물이 쏟아졌어요. 50년을 찾았고 석 달을 함께했고 이제 영원히 헤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호야, 다음 생에는 꼭 만나자.